녹화를 시작합니다. 만들어졌을까? 그래? 그러면 이제 선생님 수업을 잘 들어야지. 자, just look at 주기율표가 뭐지? 태규, 주기율표가 뭐야? 원소를 나열한 표예요. 우와, 그거는 좀 알고 있네. 자, 원소를 분류해 놓은 표야. 왜 분류를 해놨다고 생각하니 너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류를 해놓은 이유는 너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 가면 뭐 의류는 이쪽에 뭐 가전제품은 이쪽에 뭐 이렇게 왜 분류를 했지? 하나라고. 그래, 공부하기 쉽고 또 어떤 주기적인 성질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율표를 우리가 완성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학습 목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이 프로세스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떠한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주기율표를 만드는데 관여를 했을까? 아는 친구? 한번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까지 관여했던 과학자들이 어떤 과학자들이 있을까요? 태구? 태구도 주기율표 만드는데 공헌을 했나? 아, 그랬으면 화학책이 제 이름이 나왔겠죠. 아, 그렇지. 뭐 태구의 주기율표라는 말은 없잖아, 그지? 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기율표, periodic table,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도록 원소를 배열한 표. 화학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도록 원소를 배열한 표라고 하는 것이 주기율표의 정의야. 자, 그러면 여러 명의 과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태구라는 과학자는 없어. 여기에 보니까 4명의 과학자가 있네. 누구니? 데베 라이너. 이 친구가 가장 먼저야. 봐봐, 화살표를 잘 봐야 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일자 형태로. 알겠지? 가장 먼저 원소를 분류하고자 노력했던 과학자가 누구냐? 데베 라이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데베 라이너는 원소를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3개씩 묶어서, 그래서 데베 라이너의 삼쌍원소 뭐 이런 표현을 써요. 3개씩 묶어서 표현을 우리가 이제 원소를 분류했을 때 이 데베 라이너의 주기율표의 특징이 뭐냐? 특징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가운데 있는 원소가 양쪽 두 원소의 어떤 중간값을 가져. 물리적 성질이. 원자량이나 밀도라든가. 수학에서 니네들 등차 중앙 배웠냐? 등차 중앙? 아, 이번 시험번입니다. 아, 그래? 등차 수열에서 연속된 3개의 수가 있을 때 그 수는 공차를 더하면 얻어지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숫자가 등차 중앙에 해당되지. 뭐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베 라이너의 쌍쌍원소설이다. 등차 중앙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데베 라이너에 이어서 데베 라이너는 그냥 3개씩 묶어서 몇 개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데베 라이너 이후에 뉴렌즈라고 하는 과학자가 또 원소를 분류하고자 했어. 어떻게 분류했냐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어요. 그랬더니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을 했지. 그래서 이름 지으기를 우리가 옥타브, 그러니까 누렌지의 옥타브 법칙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이 옥타라는 표현이 뭐냐? 니네들 그 격투기 선수들이 이 싸우는 공간이 옥타곤. 그렇죠. 옥타곤이죠. 옥타곤은 몇 각형이지? 16각형. 이라이씨. 팔각형. 그렇지. 팔각형이죠. 팔각형 링에서 서로 치고받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뉴렌지는 이처럼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는 옥타브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옥타는 8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 이후에 이제 정말 오늘날의 주기율표는 아니지만 이 주기율표, 다운 주기율표를 만든 과학자가 멘델레이프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멘델레이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태국. 네. 멘델레이프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아라비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 딱 이름 보면 러시아. 오, 맞아요? 맞아. 브레즈네프. 예? 후르시초프. 멘델레이프. 프로 끝나자. 그지? 예, 소련, 구소련. 자, 이 멘델레이프는 알아둬야 돼. 어떻게 보면 주기율표다운 최초의 주기율표인데 이 친구도 약간의 단점을 가진 주기율표를 만들었지. 그러면 이 멘델레이프의 주기율표의 특징이 뭐냐? 그 당시까지 알려진 63종의 원소를 원자량이 작은 순서대로 배열을 했어요.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분류를 했다. 같은 세로줄에. 여기서부터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분류한 과학자가 멘델레이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멘델레이프의 주기율표는 약간의 화학적 성질의 어떤 주기성이 어긋나는 그러한 원소들이 몇 개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 멘델레이프의 주기율표를 보완한 모즐리의 주기율표가 등장을 했다. 모즐리. 그러면 모즐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태국? 모즐리요? 응. 잘 모르겠는데.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주기율표를 다시 말해서 현대의 주기율표 교과서 몇 페이지 있나 한번 찾아봐라. 현대의 주기율표 몇 페이지? 승빈아, 현대의 주기율표 몇 페이지 있나 봐 빨리. 자, 76쪽에 있단다 얘들아. 자, 그러면 모즐리의 주기율표는 원자량 순서가 아니야. 모즐리의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순 즉 양성자 개수 순서대로 원자 번호를 붙여서 만든 주기율표가 모즐리의 주기율표다. 그랬더니 멘델레이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는 모즐리의 주기율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야. 모즐리만 했겠어? 모즐리와 이제 뭐 여러 이제 뭐 서포터 도와주는 친구들도 있었겠지. 그래서 아까 70 몇 페이지라 그랬지? 76페이지를 보시고 자 보시면 그 특징을 봐야 돼. 가로줄이 몇 개인가 봐. 가로줄을 주기라 그래. 7주기 7개의 주기로 나누어져 있고 세로줄은 18개로 구성이 돼 18쪽으로 구성된 현대의 주기율표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주기율표의 특징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 화학적 성질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이해가 빠르게 될 수 있어. 자, 주기번호. 주기번호는 전자껍질 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주기 전자껍질이 1개, 2주기 전자껍질이 2개, 3주기 전자껍질이 3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자, 1주기 전자껍질 하나, 2주기 전자껍질 2개, 3주기 전자껍질 3개 이런 식으로 주기번호는 전자껍질의 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라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촉. 1족은 체각전자가 1개, 2족은 체각전자 2개, 13족 체각전자가 3개, 14족은 체각전자가 4개, 18족은 체각전자가 2개 아니면 8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원자가 전자하고 체각전자의 차이점이 뭘까? 태구, 원자가 전자가 뭔 전자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맞아요. 맞습니다. 원자가 전자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이기 때문에 18족을 제외한 나머지 족의 번호, 즉 물론 13족부터는 10을 빼야 되지만 이 원자가 전자 수 이코르 체각 전자 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18족은 체각 전자가 몇 개가? 1개. 아니, 체각 전자 8개. 2개 아니면 8개죠. 그러나 원자가 전자는 18쪽에는 몇 개지? 1개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자, 꼭 그 주기는 전자껍질 개수라고 알아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공통과학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보 원자 모형으로 그림을 아마 그렸을 거야. K전자 껍질, L전자 껍질 몇 개냐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원소의 분류에서 자, 주기율표에서 금속 원소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의 주로 왼쪽에 위치하고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로 금속 원소를 왼쪽에 위치하게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그에 비해서 비금속은 주기율표의 주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주기율표에서 얘네들은 열과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 비금속 원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가운데 있어요. 준금속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준금속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존재하고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적 성질이나 양쪽 모두의 성질이 있다. 관심들이 없구나. 자, 이제 개념 정리 보자. 요거는 빨리 끝나요. 자, 현승아,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가 뭐냐? 잘했어요. 주기율표. 잘했습니다. 주기율은 뭐지? 가로줄, 조금 뭐지? 세로줄. 같은 족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예? 1족 수소를 제외한 알카리 금속, 17족 할로젠족 원소, 예? 뭐 등등 우리가 공통과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원은 여기 공의중지하고 그 다음 단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의중지할게요. 여기 그다음에 그 다음 단원을 좀 볼게요. 얘들아,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마지막 단원은 한 2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하게 될 거야. 마지막 단원 1학기 마지막 단원이야. 자,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뭘 알고 가야 되냐면 원소들의 어떤 주기적 성질들이 있는데 이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 중에서 유효핵 전하라고 하는 용어가 어떠한 용어를 가지고 있는가, 유효핵 전하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자 반지름이
원자 반지 이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원자 반지 이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효핵 전화, 원자 반지 이름,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떤 성질을 갖게 되고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떠한 성질을 갖게 됐냐, 이런 것들이지. 태구, 이 단원에서 몇 가지 내용을 공부한다고 그랬지? 1369가지요. 이 똥강아지, 세 가지 내용이야. 세 가지. 세 가지 뭐였지? 1번, 2번, 3번. 요 세 가지를 배우면 1학기 내용이 이제 끝나요. 자, 여기다 한번 적어줄게. 세 가지. 첫 번째, 유효핵 전화라 그래. 이 발음하기 힘들어. 유효핵 전화에 관련된 유효핵 전화의 정의,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 유효핵 전화의 값이 어떻게 변하고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 전화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원자 반지름, 원자의 사이즈, 원자의 반지름, 원자의 사이즈를 배우게 돼요. 자, 이 원자의 반지름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그리고 이 원자의 반지름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변하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배우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고, 이 이온화 에너지도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변하고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런 얘기야. 현승아, 미스터 현승, 이 단어에서 몇 가지 배운다고? 잘했어요. 그러면 그걸 배우는데 포인트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 전화가 어떻게 변하고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 전화가 어떻게 변하고, 이런 걸 배운다는 거지. 마찬가지 원자 반지름도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변하고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변하고, 이런 거를 배우게 된다, 이런 얘기. 됐니? 에? 자, 학습 목표 요거죠. 직일패에서 여기 나왔죠. 유효핵 전화,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가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게 변하고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쉽게 한번 우리가 쉽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얘들아, 야, 얘들, 미스터 프렌드, 이거 몇 주기냐, 얘네들? 2주기지. 얘네들 몇 주기 온소냐? 3주기 온소지. 2주기는 전자껍질 몇 개라고 그랬지? 말을 해! 2주기 전자껍질 몇 개라고 했어요? 정관식 2개. 3주기는 전자껍질 몇 개야?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사이즈가 어떻게 되겠니? 커진다. 이거 원자 반지름의 사이즈가 커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 같은 족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이렇게 커지는구나, 사이즈가.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사이즈가 커지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런데 같은 주기에서 봐.
같은 주기에서는 물론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쉽게 유효액 전하의 정의를 몰라도 여기 프렌드들 봐봐. 여기 2주기만 봐. 원래 사이즈는 이렇게 작아져요. 왜 이렇게 작아질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주기에서는 사이즈가 왜 작아질까? 아까는 같은 족에서는 금방 알잖아. 사이즈 전자 껍질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처음부터 유효액 전하에 대해서 정의를 알고 그걸 적용해 가지고 원자의 사이즈를 설명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같은 족이야. 같은 족에서는 이렇게 원자의 사이즈가 커져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 껍질 수. 그래서 이제 원자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1순위가 뭔지 아냐? 원자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1순위는 전자 껍질 수야. 두 번째 2순위는 양성자 개수야. 3순위는 전자 간의 반발력이야. 전자 껍질 수가 많으면 사이즈가 커져요. 양성자 개수가 많으면 사이즈가 줄어들어. 왜? 양성자하고 전자는 인력이 작용해. 우리가 사이즈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입장 안에 반발력과 인력을 생각해야 되는데, 반발력은 전자와 전자 간의 반발력,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지면 사이즈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력이 커지면 사이즈는 작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이렇게 된다니까. 리, 배, 붕, 탄, 질, 산, 플루르, 네온 이래. 왜? 얘네들은 껍질은 전부 두 개야.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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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이야. 껍질은 같은데 왜 사이즈가 줄어드냐고. 그 이유는 두 번째, 양성자 개수가 늘어나. 물론 전자도 늘어나죠. 양성자 개수도 늘어나고 전자의 개수도 늘어나지만 우선순위가 양성자 개수라고. 양성자 개수, 양성자가 많으면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겨. 그래서 사이즈가 줄어든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유효액 전하를 가지고 적용하면 처음부터 어려워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자, 3주기에서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어떻게 돼? 줄어들어요. 밑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커지죠. 사이즈가 커져. 밑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커지는 것은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른쪽으로 갈수록은, 그러니까 유효액 전하를 물론 공부를 해야 되지만, 자, 사이즈를 결정하는 사이즈 결정인자 이렇게 하나 좀 적어놔. 물론 선생님이 지금 방금 이거 설명한 것으로도 충분히 사이즈 결정인자를 가지고 우리 사이즈를 판단할 수 있어. (1순위) (2순위) (3순위) 자, 1순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효액 전하 물론 중요해요. 그거는 나중에 또 사이즈를 결정하는데 유효액 전하가 가장 커요. 그런데 그냥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접근하는 게 편하다고. 전자 껍질 수, 양성자 수, 전자의 수. 자, 전자 껍질 수가 많아져. 사이즈가 커져. 양성자 수가 많아져. 사이즈가 작아져. 전자의 수가 많아져. 사이즈가 커져. 자, 이 정도 알고 접근하면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핵의 양성자가 있어요. 전자. 얘네들은 인력이 작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력이 커지잖아. 인력이 커지면 사이즈, 작아져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또 하나 버셔스, 전자가 있어요. 전자와 전자. 전자와 전자 간에는 얘네들은 반발력이라고 적어두시고, 반발력이 커진다. 반발력이 커지면 사이즈가 커진다 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사이즈를 결정하는 데서 핵심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유핵 전화를 공부하기 전에 저 정도 알고 넘어가면 유핵 전화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결정인자 1순위 전자껍질수 많아지잖아. 사이즈 커져. 2순위 양성자 수. 전자 껍질 수는 같은데 양성자 수가 많아지잖아. 사이즈 줄어든다고요. 3순위 전자의 수. 전자의 수가 많아지잖아. 사이즈 커져요. 왜? 반발력 때문에. 그 다음에 핵과 전자는 뭐가 발생하냐? 인력이 작용해요. 인력이 커진다. 사이즈 줄어들어요. 전자와 전자는 반발력이 작용해요. 왜? 같은 음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전자와 전자가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반발력이 커진다, 사이즈는 커진다. 이 정도 알고 이제 유효핵 전화에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유효핵 전화가 뭐냐라고 이제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유효핵 전화부터 일단 이 사이즈를 결정하는데 아주 기본 개념, 이 베이직 컨텐츠, 이 베이직, 이 기본 개념을 교과서에 적어놓고 이제 유효핵 전화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유효핵 전화. 그래서 유효핵 전화가 크다, 작다, 그것이 어떻게 사이즈와 연관이 되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야. 좀 주워도 되겠죠? 네? 줄게요. 사이즈 결정인자 기억을 해주시고, 1순위가 뭐다, 2순위가 뭐다 알아주시고, 핵과 전자는 인력이 작용해요. 인력이 커지면 사이즈 줄어들어요. 전자와 전자는 반발력이 작용해요. 반발력이 커지면 사이즈 커져요. 자, 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 세 가지 아까 개념을 배운다고 그랬죠. 유효핵 전화. 유효핵 전화는 우리가 이니셜이 ZEFF라고 써요. 이니셜이. Effective Nuclear Charge라고 해서 유효핵 전화는 우리가 ZEFF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태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좀 이상하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느냐 아니라 원자과 전자, 즉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이구나. 전자가 얘네 전자가 뭘 느끼겠어? 사람도 아닌데. 느끼는 그 핵전화, 핵전화의 값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핵전화의 값. 얘들아, 원자과 전자는 뭐냐, 얘들아? 예? 원자과 전자 아까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어? 최가 전자가 느끼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걸 이제 한번 이 유효핵 전화는 원래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교육과정에서는 사실은 사용하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유액전하의 근사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사값. 근사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ZEF. 이걸 설명하고 이것은 Z-S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근사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 Z는 뭐냐? 양성자 개수입니다. 양성자 수 마이너스 그 다음에 핵심부 전자 수, 이걸 이렇게 빼면 돼요. 자, 요게 이제 근사값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example. 자, 3주기, 자, 한번 물어보자. 얘들아. 3주기 13족 원소가 어떤 원소가 있을까? 3주기 13족 원소. 잘했어요.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13번 알루미늄. 자, 이것을 보의 원자 모형으로 표현해보자. 보스 애템 모드. 보의 원자 모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여기 플러스 13이라고 적어. 13. 플러스 13이 뭐지? 핵속의 양성자 수야. 자, K전자 껍질, 넘버 1 전자 껍질, 주양자 수가 1인 전자 껍질이라고 보면 되고, 3주기면 전자 껍질이 몇 개지? 3개입니다. 3주기면 전자 껍질 3개지? 맞다 그래? 정관의 식들. 자, 그 다음에 13종이면 최각전자 몇 개지? 잘했어요. 3개. 그러면 잘 봐요. 껍질. 자, L전자 껍질. 넘버 주양자수 2인 전자 껍질이고, M전자 껍질, 넘버 3 전자 껍질, 주양자수 3인 전자 껍질인데, K전자 껍질을 몇 개 그려 넣어야 될까? 몇 개? 몇 개 그려 넣어야 되겠니? 잘했어요. 2개. L전자 껍질을 몇 개 그려 넣어야 되겠니? 이거 동그라미 치지 말고 그냥 8개 적어볼게요. 8개. M전자 껍질을 몇 개 그려 넣어야 되겠니? 그렇습니다. 3개 그려 넣어야 돼요. 3개. 요게 바로 원자과 전자야. 원자과 전자. 알겠지? 그럼 얘가 무슨 전자냐? 얘가 8개. 얘들이 핵심부 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핵심부 전자. 그러면 이 3종이 13종 원소 13번 알루미늄의 ZEFF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 얘의 유핵 전하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근사값으로 계산해야 되지? 사실은 요건 정확한 의미가 가리움 상수라고 그래. 가리움 상수. 얘들아, 왜 가리움 상수라고 하냐면, 좀 더 설명해 줄게요. ZEF는 그냥 공식 한번 그대로 줘봐. 양성자 수가 몇 개지? 13개. 빼기. 핵심 전자 수는 몇 개지? 몇 개야? 10개잖아. 그죠? 그럼 결국 얼마야? 3이네? 3은 이 원자과 전자 수가 똑같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핵 전하 값이 크잖아. 유핵 전하 값이 크잖아? 사이즈는 줄어들겠지. 왜 사이즈가 줄어들까? 유핵 전하가 크다는 것은 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과의 인력의 정도가 크다는 거지. 느끼는 핵전하니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과의 인력의 크기, 인력의 어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인력의 정도가 크다는 거야. 이 값이 커진다. 그러면 사이즈는 줄어들죠. 그리고 아까 보면 알다시피요. 얘네들 전자예요. 전자. 그러면 여기 원자과 전자가
이 핵심부 전자와는 반발력이 작용해요. 반발력. 얘하고는 인력이 작용하겠지. 얘하고도 인력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발력이 작용하지. 왜? 같은 전자니까. 네? 그래서 이 원자과 전자가 얘네들의 반발력으로 인해서 핵과 인력이 감소돼. 그래서 얘네들에 의해서 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과 인력이 줄어드는 현상, 이걸 가리움 현상 이래요. 가려워진다. 쉴딩 이펙트라고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세 개가 있어요. 물론 여기 세 개 할게요. 하나 지워버리고 하나, 둘, 셋. 이게 원자과 전자지. 세 개가. 그러면 이 원자과 전자가 얘네들에 의해서 핵과 인력이 줄어드는 현상, 이걸 가리움 현상 이래. 가리움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 정확한 값이 이게 가리움 상수라 그래. 근데 가리움 상수 값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 배워. 대신 핵심부 전자 수로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꼭 알아둘 때 ZEFF 값이 크잖아. 크면 어떻게 되냐? 사이즈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ZEF 값이 커져. 사이즈가 줄어들지. 왜? 인력의 정도가 커져요. 인력의 정도가 커지면, 인력이 커지면 사이즈가 줄어들겠지. 인력이 커지면. 강하게 가운데서 잡아당기니까 사이즈가 줄어들지. 그렇잖아. 가운데서 강하게 잡아당기는데 사이즈가 줄어들지. 인력이 커지니까. 반발력이 커지면 사이즈는 커지지만 가운데서 강하게 잡아당기니까 플러스 전화가 강하게 마이너스 전화를 잡아당기니까 사이즈가 줄어들지. 그래서 ZEF 값이 커질수록 사이즈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얘들아 3주기 14조 원소는 뭘까요? 3주기 14조 원소. 태국! 3주기 14조 원소 뭐야? 그러면 14번 주소의 보호의 원자 모형은 어떻게 그려야 되지? 여기 14로 접고 28, 284. 그러면 여기 하나 더 그려야 되겠네, 그지? 그럼 얘네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과의 인력의 정도 한번 계산해보자. 얘의 ZEFF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지? 어떻게 계산해? 양성자 수가 몇 개지? 14지. 오케이? 빼기. 핵심부 전자는 몇 개냐? 8이잖아. 8. 빼면 얼마지? 아니야. 10이지, 10. 뭘 생각해? 요게 8개, 요게 2개니까 10이지. 그지? 그러면 빼면 얼마니? 4지. 4. 얘는 3이고, 얘는 4고, 얘가 더 크잖아. 그러면 사이즈가 더 줄어들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알루미늄의 사이즈라면, 이쪽이 규소의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유핵 전압에 관련해서 공부를 했어요. 중성 원자의 경우 적용되는 근사값이다. 요게. 중성 원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어요. 중성 원자. ZEFF는 Z-S고 이 S는 원래 가리움 상수인데 이 가리움 상수가 어려워. 그래서 이 S 대신 핵심부 전자의 수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ZEF의 값을 계산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원자의 사이즈는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껍질 수가 늘어나서 사이즈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ZEFF 값이 커져요. 얘는 ZEF가 3이고 얘는 ZEF가 4야. 4라는 것은 강하게 끌어당기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